안녕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 차인데요. 오늘은 이 전쟁의 양상을 그야말로 확 바꿔놓고 있는 드론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동아일보, BBC 같은 언론 보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 또 동아시아 연구원의 보고서, 위키페카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네, 이번 분석은 단순히 드론이 활약했더더라 이걸 넘어서요. AI나 전자전 같은 첨단 기술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민간 기술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이걸 통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왜 쉽지 않은지, 그 핵심을 한번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정보가 지금 왜 중요할까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최근에 보면 양측이 수백 대 드론으로 서로 막 공습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전쟁 이후 최대 규모 포로 교환이 있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해요. 네, 맞습니다. 양측 합쳐서 거의 2,000명 가까이 교환했죠. 네. 이런 걸 보면 현재 전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느껴지는데 정말 드론이 전쟁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드론은 이제 정찰부터 공격까지 전쟁 수행 방식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봐야죠.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해지니까 목표물을 발견해서 타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짧아졌습니다. 아, 킬체인이요? 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정말 위협적이던 탱크 같은 재래식 무기들이 이제는 너무 쉽게 발각되고 파괴될 위험에 처한 거죠. 뭐랄까 숨을 곳이 없어진 셈입니다. 공격 방식도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전쟁 초반에는 터키제, 바이락타르, TB2 이런 군용 드론이 되게 주목받았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훨씬 싼 자폭 드론이 대세라면서요? 맞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제 샤헤이드 236이나 자체 개발한 KUB 비엘라 같은 걸 쓰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제 스위치블레이드나 심지어 옛날 소련 정찰기 TU-141을 개조해서 쓰기도 해요.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DJI 같은 상업용 드론 있잖아요. 몇천 달러 수준인데 여기에 그냥 폭탄을 달아서 쓰는 방식이에요. 아, 성업용 드론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일종의 공중 전역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아주 비싼 전투기나 미사일 없이도 저렴한 기술로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활공폭탄 사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공폭탄이요? 그건 뭔가요? 일반 폭탄에다가 날개랑 유도 키트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기가 좀 멀리서 안전한 거리에서 떨어뜨려도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때릴 수 있거든요. 개당 한 2, 3만 달러 정도?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방공망을 피하기가 쉬워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킬체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짧아졌다는 건 이게 단순히 사람이 멀리서 조종하는 걸 넘어서 혹시 인공지능, AI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는 AI가 표적을 그냥 스스로 식별하고요. 최적 경로로 자율 비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공중전 기동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AI 조종 전투기를 시험하고 있고 또 공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AI 탱크도 개발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KUB 비엘라 드론에도 이미 AI 기반 표적 식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AI까지? 근데 드론이 그렇게 막 날아다니면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막으려는 전자전, 그러니까 전파방해 같은 거요.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도 엄청 치열하다면서요. 킬로미터 안에 있는 위성통신이나 무선통신을 마비시킬 수 있고요. 시포브닉 에어로라는 시스템은 드론을 직접 격추하거나 심지어는 조종사 위치를 찾아내서 포병한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조종사 위치까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정밀 유도무기인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값싼 전자전 장비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그렇군요. 비싼 무기도 전자전에 걸리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드론들, 특히 말씀하신 그 저렴한 상업용 드론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역시 중국 역할이 큰가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거의 90%를 DJI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전쟁 터지고 나서 중국 정부랑 기업들이 군사적으로 쓰이는 걸 막겠다, 수출 통제하겠다 발표는 했었죠.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 해관 데이터를 보면 2023년에 중국의 드론 수출 총액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수입한 중국 드론 액수는 오히려 1.8배 늘었습니다. 아, 정말요? 통제한다면서요? 네, 특히 완제품보다는 부품 수입이 한 4배 정도로 급증했어요. 공식적으로 통제하는데 수입이 늘었다니. 그건 통제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통제 기준 자체가 좀 민간용으로 쓴다고 증명하면 수출 가능 이런 식이라서 좀 애매한 면이 있고요. 또 홍콩이나 UAE, 카자흐스탄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형태로 들여와서 현지에서 그냥 조립하는 방식도 아주 흔합니다. 아, 제3국 우회에 부품 조립까지.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통제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수입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수입량이 줄었는데 러시아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는 점입니다. 이게 결국 민간용이냐 군사용이냐 구분이 어려운 겸용기술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란제 샤헤드 드론에서 서방 부품이 나오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AI, 전자전이 막 뒤섞인 완전히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특히 저렴한 민간 기술이 군사적으로 너무 쉽게 활용되면서 전쟁의 어떤 비용 효율성마저 바꾸고 있고 이걸 통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겸용성이라는 벽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값싸고 효과적인 드론 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된다면 기존의 군사 강대국 중심의 힘의 균형은 과연 어떻게 재편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하는 무기, 소위 킬러 로봇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윤리적, 제도적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